제가 한 일반적인 얘기를 한 3, 40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창호 단장이 또 한 30분 정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문제점 소개하고 이렇게 진행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뭐죠?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 원자력이 행복 에너지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안 나와요? 나오네.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는 뭐 안전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안보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는데 경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안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전의 핵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원전 그러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방사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드린 다음에 원전의 특성은 뭐 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면 그 다음에 가짜 뉴스 예를 몇 개 좀 들어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쇼츠를 만들기 좋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라도 쇼츠 만들 만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뭐죠? 일단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 원자력이 왜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지를 얘기하겠죠. 에너지가 뭡니까? 오늘 점심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왜 우리가 밥을 먹죠?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모든 생물, 무생물은 아니죠. 모든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바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게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해방시켰죠? 그동안에? 네?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데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인간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그 도구로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죠. 예를 들면, 호미를 만들었다. 처음에 호미가 없었겠잖아요. 호미를 만들면 밭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후에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기차를 움직였다. 얼마나 이동하는 데 편리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증기기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도 움직일 수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 그래서 노동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으로 뭐를 했습니까?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노동에서 해방시켜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 즐기고 있는 문명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설명도 하고 시원하게 냉방도 하고 하는 그 모든
문명의 견인차들이 이런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와서 에너지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을 것이다.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맨 밑에 우라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정도뿐이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전체 에너지 총 수입액은 이렇게 되는데 이 까만 선을 보시면 석유를 이만큼 수입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또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에너지 총 수입액이 2022년도에 얼마예요? 이 정도입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만 불이죠.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불. 2160억 불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품목 1위 이렇게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2천억 불 돼요. 그죠? 물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반도체와 자동차, 기타 등등을 만들어서 수출하지만 그냥 딱 비교만 하면 반도체 수출한 거 또 자동차 수출한 거 전체가 에너지 수입하는 데 썼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만들어서 세상으로 해외로 내보냈는데 그게 전부 에너지 수입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걱정 안 됩니까? 만약에 수출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에너지 위기가 온다는 거죠.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출 수입, 에너지 수입과 수출 금액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싸게 쓸 수 있는 에너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싸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원전입니다. 원자력 비용을 우리 서울대 정책연구소에서 계산했는데 2030년까지 문정부의 탈원전 비용이 나와 있듯이 47조가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부터 세례요. 뭐 여기서도 들으셔도 됩니다. 네. 47조라는 비용이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을 폐쇄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폐쇄를 중지시키고 지금 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원전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일부만 발생했고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자, 여기 전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우리 주택용, 산업용 전기 판매 가격이 대략 150원 선입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파는 가격이 150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4년도 원자력은 57.6원. 그죠? 석탄은 132원. 그 다음에 양수는 220원. 또 태양광은 131원. 143원, 수력은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거랑 다시 보시면 한전에서 150원 정도의 전력을 판매를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31원에 사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그게 7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다 70원을 더하면 200원이죠. 무슨 말이죠? 200원에 사서 150원에 판다. 손해죠. 손해나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보충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뭐냐? 58원짜리 원자력이라는 얘기죠. 58원에 사서 150원에 파는 것이 원자력이고 200원에 사서 150원에 파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한전이 손해 나겠어요? 이익이 나겠어요? 손해가 나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의 30%뿐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석탄 같은 경우는 약간 판매 비용보다 조금 싸죠. 그렇지만 LNG, 양수, 나머지 전체는 판매 비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가 200조가 됐다. 지금 들으시잖아요. 하루에 이자만 300억인가? 하루에 이자만 300억이 붙는다. 엄청나죠. 이런 환경을 만든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고 그 탈원전 정책을 실시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계속 그 정책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 민주당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는 탈원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는 거예요. 한전이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원전을 지지하고 원전을 더 건설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그런데 문재인은 그냥 막무가내로 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안 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47조 원 정도의 원자력만 가지고 47조 정도의 손해를 보게끔 한 세력이 바로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세력입니다. 명확히 이해하셨죠? 왜 한전이 적자가 나는지. 값싼 전기를 사서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비싼 전기를 사서 값싸게 팔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2017년 이때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계속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조 원의 빚이 있고 그 빚에 이자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또 탈원전을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더 걱정입니다. 이 걱정을 같이 공유하고 대전 시민들에게 좀 잘 알려서 원전의 필요성, 원전이 대전 근처에는 없으니까 사실 원전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런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경제성에 대해서는 발표를 마치고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에너지 탈원전으로 인해서 가스나 LNG를 대체 에너지로서 발전을 해야 되는 그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태양 에너지의 문제점은 아까 그냥 가격만으로 보면 200원 정도 되잖아요, 태양광은. 그런데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햇빛이 좋은 날만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햇빛이 없는 날 또는 밤에는 뭘로 공급을 할 거예요? 그게 가스 발전입니다.
근데 가스 발전은 지난번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제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치적으로 가격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가스는 어떤 때는 한 150원 정도 되지만 200원 선, 250원 선, 290원 선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태양광이 발전을 못하는 동안에 가스 발전이 대체를 하게 되면 태양광보다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여러분이 지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체 발전, 가스가 대체 발전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요금이 올라간다. 원자력이 대체 발전을 하면 요금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원자력이 50% 정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50% 정도는 전력을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원전을 함으로써 네. 탄소 중립이라든가 온실가스 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이 가능한데 물론 대체 에너지에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잘 몰라서 넘어간다지만 네. 저희 나라 국가와 부채가 1140조 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로 얘기하면 올해 50조 원이 나갔다니까 벌써 건 뭐 100조 원, 50조 원, 100조 원 사이 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전에 200조 원, 또 그 가스공사인가 LH 쪽에도 또 빚이 있고 총 대략 한 2,000조 원이 지금 거의 빚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니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이자로만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원가 상승이 모든 산업 전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시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억눌렀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2022년도 191원에 보조금 70원이면 270원 정도 가까이 전기 사용료를 태양광 내고 있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 전기요율을 한 30원 불리다 보니까 지금 탈원전 고소득 주도 성장 장하성의 그 망상 경제 이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 국가 경제 기조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컸는데 그것 갖고만은 지금 이게 보니까 임금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전기가 30원이 올라가서 모든 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물가 폭등의 쓰나미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원전 핵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짧게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전기요금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30원 정도 올렸지만 아직도 한전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적자 상태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올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못 올리는 이유가 바로 국민에게 미치는 경제 때문에 못 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용 올리는 것보다 산업용을 올리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반도체 요금도 올라가고 자동차 요금도 올라가고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해외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그 전기로 자동차 만들고 반도체 만드는데 그 자동차와 반도체 값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더 올려야 해외로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해외로 가격을 올려서 팔면 잘 팔리겠습니까? 못 팔릴 거,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경쟁력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만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대만보다 우리가 더 비싸게 만약 판다고 하면 대만 거 사지 우리 거 사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요금을 적정 수준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적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산업체에서 만드는 상품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경제선물을 해야 하는데 예.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게 확실한 건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부분 주택 전기요금은 뭐 태양광하고 5배가 올라가는데 3, 40만 원 불가능하니까 요구하는 게 산업용은 좀 올려라. 왜 네. 대기업을 밀어주느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분들께서는 그런 산업용을 우리가 반도체 지원을 수십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걸 모르는데 지금 30원을 올렸다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이번에 감을 잡은 것이 뉴스에 나온 게 네. 10원의 산업용 전기를 올릴 때에 삼성에서 연간 3조 원의 비용을 문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3조까지는 안 되지만 비슷한 숫자가 될 겁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결국 30원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이 예전에 이동주 그분 계실 때는 뭐 몇십조 벌기도 했지만 18억 그때 휴대폰 잘 나갔다 18조도 벌고 있는데 지금은 9조 원 가까이 이익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다시 30만 원 올려서 그 정도인데 좀 더 올리면 그냥 바로 문 닫아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장표를 다시 가져온 이유가 우리나라의 산업용 요금하고 주택용 요금이 이런 상태입니다. 뭐 거의 비슷하죠? 약간 산업용이 높은데. 근데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 독일의 경우는 산업용이 주택용의 한 3분의 2뿐이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산업용을 낮춰요. 왜 그렇죠? 수출 경쟁인가요? 수출, 그렇습니다.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은 다 산업용 요금을 낮춥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산업용을 낮추고 주택용을 올리는 것이 수출하는 국가의 갈 길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을 그동안 계속 올렸어요. 왜? 국민들은 모르니까. 주택용을 올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집 전기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라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산업용을 많이 이미 올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자체가 독일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상태예요. 독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원전을 해서 현재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비싼 가격을 내고 가정에서도 그 전기요금이 3배쯤 되고 산업용도 3배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산업용이 가정용의 3분의 2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산업용을 낮춰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인들은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가정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예. 이제 왜 탈원전을 하려는 목적이 뭐며 앞으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뭔지는 되게 글쎄, 저도 뭐 목적 자체를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는데 그냥 단순히 저는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이념을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원전을 반대했죠. 처음에 반대한 건 원전을 반대한 게 아니라 핵무기를 반대했습니다. 핵무기는 반대해야죠. 그런데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까지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서 지금 현재 좌파들의 이념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사망률, 단위 전기를 생산하는데 죽는 사망자의 수도 태양광이 훨씬 많습니다. 또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도 태양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사망률에서도 원전이 훨씬 과학적으로 보면 안전한 에너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근데 혹시 이유를 생각한다면 태양광을 함으로써 정치 자금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업자들도 있지만 태양광을 하면 어차피 가스를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 SK니 이런 가스 발전 회사들이 열심히 태양광을 하도록 뒤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태양광 업자들과 가스 발전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정치 자금이 뒤에서 생길 거다. 이건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본 것이지만 뭐 로비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념이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전혀 원전이 더 위험하거나 원전이 환경에 더 위해를 주는 게 없거든요. 두 번째는 이익이 생긴다. 네, 정치적 이익이 생긴다.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자. 한 가지 더 질문이 예. 대전 시민인데요. 예. 잘 몰라서 그런데 전력 단가, 원가와 판매가에 대해서만 무슨 봐도 200조의 국가 있다는 걸 저는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도 탈원전을 신규 발전소를 언론에 난 사항입니다만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못 짓게 중지하고, 그리고 월성 원자력인가 그거를 새로 리트로피시하고 새로 리모델링 아파트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새 부품으로 전부 완전히 가스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놓은 것을 이제 새로 이제 원전을 가동하려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선언을 했고, 탈원전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크게 두 가지를 했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고 공론화를 했고요. 또 하나는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을 조작해서 폐쇄시켰죠. 그 두 가지를 했는데 앞에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그 당시 한 200~300명의 시민을 뽑아서 양측이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이 동시에 토론을 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그 시민단이 투표를 했는데 신고리 5,6호기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제1호 탈원전 시범 사업으로 얘기한 신고리 5,6호기가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말은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그때 국민들은 원전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고 탈원전을 스톱했어야 되는데 그거 실패하니까 월성 1호기라도 세우자. 이렇게 해서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경제성을 조작을 해서 세웠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이 여기 대전 법원에서 경제성 조작범들에 대한 재판에 참여하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예정인데 그 문제는 좀 이따가 우리 강창호 단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그 사람들 눈에서 보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 문제 조금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30분. 이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철학적인 안전 개념과 실제적인 안전 개념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안전 개념은 뭐냐면 위험이 없어서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철학적인 안전이라고. 그리고 좌파들은 저안전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저런 상태가 있을 수 있나요? 이 건물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이 건물. 단지 이 건물 설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고나, 물론 여기 이 건물이니까 질병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사고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모든 위험이 제어된 상태로 이 건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위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생명 자체가 왜 위험 속에 살아가죠?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여기 환경에 의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위험하게 그렇죠.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세계 속에 이 세계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세계.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지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체가 던져졌는데 불안해지는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저런 철학적으로 완전히 위험이 없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좌파들은 저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오해를 해요. 국민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얘네들이 주장하는 이걸 주장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거든. 죽으면 위험이 없어져요. 죽은 사람 뭐 위험이 있겠어요. 죽지 않는 한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사람들은 이거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의실이 안전한 만큼 모든 설비들을 위험으로부터 제어한 상태가 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학물질이 있다. 예를 들면 화학물질이 멀리 있으면 그거를 유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해하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 근처에 여기 보시듯이 사람이 상호 근처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물리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리스크를 계산해서 제어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위험을 제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태양광이 암을 발생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태양광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보신 일 있으세요? 태양광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네, 그래서 뭐 선크림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아침 10시까지는 아무런 보호장치를 안 해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1시, 2시, 3시, 지금 시간쯤 되면 굉장히 태양광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파라솔이라는 관리 또는 설계 장치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장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위험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니고 이 방 안에도 방사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 안 방사선 있지만 다 우리 모여 있잖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레벨이 낮으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태양광도 낮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태양광이 빛이 셀 때는 이렇게 막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된다. 그게 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발암물질 많죠? 햄, 술, 뭐 당연히 이런 거죠. 소고기, 돼지고기도 발암물질입니다. 근데 잘 먹잖아요. 김치 발암물질이에요. 김치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지만 먹잖아요. 왜 괜찮죠? 양이 적어서. 그죠? 양이 적어서. 적당히 먹는 건 아무 문제 없죠. 오히려 이런 거 전혀 안 먹으면 오히려 위험해지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방사선도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방사선도 적당량 있는 곳에서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이 많은 지역으로 가면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방사선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 돔 안에 원자로 근처만 높죠. 거기는 근데 여러분 들어갈 기회가 있습니까? 운전원들도 못 들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하는 말 자체는 방사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데,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우리 일반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사고에서 43명이 죽었습니다. 전부 죽은 사람이 43명인데 그 43명은 전부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방사선을 막는 장치들을 설치하느라고 죽은 거지, 그냥 그 바깥에 있었던 주민들은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사선을 피폭을 많이 받는 경우 빼고는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늘 안전하다. 그런데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깊이 뇌에 박혀 있어요. 이게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설명할까요? 제가 여기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냐 안 하냐 평가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의 자생 능력을 저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시간 방사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가 6월 9일 날 9시에 따와봤더니 봉천동이 0.16, 뭐 이거 단위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비교만. 봉천동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데가 봉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봉천동 있고, 대전은 뭐 궁평동 했더니 0.126이 나오고, 월성 1발전소가 0.085가 나옵니다. 자, 월성 1발전소가 들어가서 자연 방사선 이상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오히려 서울이 월성 발전소의 2배쯤 나와요. 여기가 위험하다면 서울 사람은 2배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나 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 2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발전소가 오히려 덜 나온다. 방사선이. 자연 자생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왜 서울이 더 나오고 발전소가 덜 나오죠? 방사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에서도 나오고 사람 몸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화강암에서 많이 나옵니다. 화강암에 우라늄이나 라듐 성분이 많아서 화강암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봉천동은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나와요. 이쪽은 바닷가라 반이 산 쪽이고 반이 바다잖아요. 바다에서는 더 약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는 통계가 요새 새로 업데이트 안 되더라고요. 2023년 9월 3일까지인데 대략 우리나라 사망자가 3만 5천 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고가 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선동 세력이 그냥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얘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는 시간이 제가 이제 많이 없어서 다 빼고요. 방사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방사선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오고 집에서, 지면에서, 물에서 단위도 빼버리고 잠깐만 하나가 빠졌나? 네. 그리고 사람 몸에서도 방사선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서로 방사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수준이 한 7,100크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7,000이라는 말은 1초에 7,000개의 방사선이 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허그하고 애들 안아주고 손자 손녀 귀엽다고 만지고 하잖아요. 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방사선이 나올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쌀, 식빵, 쇠고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걸 먹으니까 내 몸에서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량이 독을 만든다. 여기 보면 반수치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반이 죽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먹으면 물 7리터 한 번에 마시면 반이 죽습니다. 마신 사람이 반이. 네. 지금 이 정도 마시는 건 문제가 없죠. 네. 커피 110잔 마시면 죽습니다. 반이. 이렇게. 방사선은 4,000쯤 맞아야 되는데 아까 보시면 우리가 1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배 이상 맞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호메시스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독은 약간만 쓰면 오히려 약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보톡스 맞잖아요. 보톡스 약간 쓰니까 오히려 예뻐지고 미용에 쓰잖아요. 예전에 우리 청산가리 같은 것도 조금 한약에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넣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몸에 좋은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낮은 용량에서는 유익한 효과가 있고 높은 용량에서는 유해한 효과를 가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그래서 방사선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미국의 덴버, 또 인도의 휴양지, 제 이름 좀 기억 못 하는데, 브라질의 어디, 이런 데는 방사선이 지금 우리 여기보다 한 10배쯤 높아요. 자연 방사선이.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수하고 암도 덜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낮은 용량의 방사선을 받으면 유익한, 몸에 더 건강하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높은 용량의 방사선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한 4,000배 이상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용량을 즐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치명률 여기 나오죠? 중대사고 치명률이 석탄 14명, 천연가스 8명, 3세대 원전 0.0008명, 태양광 0.03명. 태양광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죠? 이게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태양광이 한 40배 정도 더 많이 죽었어요. 또 빼고. 그 다음에 CO2. 아까 CO2 질문하셨잖아요. CO2 보면 석탄, LNG는 많이 나오는 거 잘 알죠, 우리가. 원전 12, 태양광 48. 태양광이 4배 정도 더. 이거는 전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라늄 원전 같은 경우는 우라늄 캐는 데부터 해서 완전히 폐기하는 데까지 발생되는 모든 CO2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광도 처음에 뭐 규소를 캐서부터 패널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데까지 전 생애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생애주기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태양광이 더 많이 CO2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지만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약에 LNG를 쓸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게 가스는 오히려 일반 석탄 그냥 보통 운전을 하면 LNG가 석탄보다 반쯤 나옵니다. CO2가. 그런데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하 추정 운전을 하게 되면 석탄보다 더 많은 CO2가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원전이 같이 간다면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태양광하고 가스 발전이 같이 간다면 원전을 없애고 그러면 CO2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붙일 수는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붙이면 가격이 아까 제가 태양광 한 200원, 뭐 250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한 200원이 또 붙는 거예요. 그러면 400원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붙이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그렇고. 그다음 자, 가짜뉴스 몇 개만 얘기하죠. 가짜뉴스는 이렇게 해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보여주는 것은 이 부분만 보여주면 마치 거꾸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에요. 강제로 물을 먹이는 상황인데 이쪽만 보면 위협하는 것 같고 이쪽만 보이면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물을 먹이는. 다시 말하면 가짜뉴스는 100% 가짜뉴스는 없어요. 일부 진짜 뉴스를 넣고 나머지는 다 가짜뉴스를 집어넣어요. 그 예를 몇 개만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 작년 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시간 9개월 남았다. 이게 작년 거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농도 아니에요. 방사능 농도가 중요한 거죠. 시간은 아무 안 중요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농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게. 네. 그냥 온다. 우리나라로 온다. 그래서 이재명이 단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해요. 우리나라에 오면 이렇게 된다. 10만 분의 1로 희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여기 대전에 있잖아요. 표층 해수를 쭉 94년부터 측정해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바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이때 났어요.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우리나라 바다에 영향이 있느냐? 없어요. 후쿠시마 사고 때는 지금 방류하고 있는 것에 1000배 많은 방사능 물질이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1000배 많은 방사능 물질이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 없잖아요. 그런데 1000분의 1 작은 거를 지금 6차 방류했습니다. 이미 방류했어요. 1000분의 1 작은 거를 내보내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없죠. 농도는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 이런 게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지역 주민들 수십 년 피폭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서울 사람이 오히려 2배 이상 피폭되고 있어요.
원전 주변 사람이 피폭됐다면 서울 사람은 더 많이 피폭됐고. 서울 사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대전 사람도 그렇고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종으로 월성원전과 주민 안발병 관련성 확인 안 됐다.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돼도 이 사람들은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또 딴 얘기를 합니다. 일부만 얘기하는, 일부만 빼가지고 선동하는 게 가짜 뉴스입니다. 특히 이 그림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림인데요.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잘 퍼져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이 OECD 평균의 반, 미국이나 터키보다는 3분의 1 이하.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수가 9개월 후에 온다. 사실인가? 아닌가? 의견인가? 그러니까 주장인가? 사실인가? 이걸 구분을 못한다.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원자력 발전소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태양광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보다 훨씬 적다. 그게 사실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태양광보다 훨씬 적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 이건 의견이잖아요. 의견은 잘 듣고 사실은 잘 듣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그런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하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겠죠. 근데 대개 보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60%래요. 그러면 학교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 후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길까요? 그래서 좀 우리가 반성하고 공부도 좀 하고 사실을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이랬어요. 안전하고 원자력 안전하다, 환경에도 좋다, 경제성도 있다. 이게 과학적 사실인데 탈핵하는 사람들이 왜곡 선동을 너무 크게 해서 이 과학적 사실이 국민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게 제 책임입니다. 제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더 이상 국민이 원전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탈원전을 제2의 탈원전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에서 원전이 태양광보다 우수하다. 이 사실을, 이 자료는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대전 시민들 또는 더 나가서 다른 데 계시는 친척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